긴 내전의 끝에서 제국의 황제는 단 한 명만 남게 되었고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콘스탄티누스 1세이자 후의 대제라고 칭호가 붙여진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그는 늘 통합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제국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종교였습니다. 제국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종교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의 우호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왔는데 한 기도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인간은 몹시 타락했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 순수한 빛을 보여주셨고 그리하여 당신과 연관된 모든 인간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교를 강요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도 원한다면 옛 신앙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교는 용납해도 이단은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국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 종파가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 멜레티아누스파, 아리우스파 그 중에서도 아리우스파는 영향력이 제국에 넓게 펴져 동네 시장에서도 신학적 논쟁으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으며 도시의 벽마다 분필로 쓴 온갖 구호들이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아리우스파이거나 아리우스의 반대파이거나. 파문을 당한 아리우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리우스는 열렬한 환호를 받아 기세등등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으나 그가 돌아오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터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을 장악한 323년 이집트 동방 전역에서 신학적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하자 황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직접 쓴 서한을 두 종파에 전달했는데 그 취지는 신학적 논쟁이 대중들에게까지 번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서서 분열을 막으려 해보았으나 이는 소기의 경일기였습니다. 고심하던 콘스탄티누스는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회의를 열어 양측 모두 합의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사상 최초의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라고 불리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동방의 니케아에서 첫 대규모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참석 인원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318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방 측 주교는 몇 없고 동방의 주교들이 다수 참석했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회의의 사회자는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황제가 사회를 보는데 어찌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교리에 별 관심이 없는 콘스탄티누스가 처음부터 바나리우스파인 아타나시우스를 밀어주기로 작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회의장에서 아리우스 교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콘스탄티누스의 마음이 기울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아리우스의 기록물은 정제되었고 아리우스파 주교들은 항의를 몇 번 해보았지만 결국 황제의 반협박에 의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리우스는 파문당하여 추방되고 그의 저서는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첫 공의회의 승리자는 바나리우스파와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그는 모든 쟁점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시켰고 본인이 교회 위에 군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비잔티움 교회는 국가의 풍부한 지원을 받는 대신 국가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정치와 교회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첫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군대의 최고 통속권자이자 최고 재판관이며 유일한 입법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올바른 신앙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제국의 황제는 신에게 선택받은 자였으며 신이 그에게 맡긴 기독교 제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콘스탄티누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도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만 제국의 통합을 위해 쇼만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친 김에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에서 즉위 20주년 연회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에 로마 시민들의 기분이 상해버렸고 황제의 인기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로마에서 다시 기념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때 로마로 가는 중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행에는 황제의 맏아들인 크리스푸스, 어머니 헬레나, 아내인 파우스타, 이복누이 콘스탄티아, 그녀의 의보자들인 리키니아누스 등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는 헬레나와 이혼하고 막시미아누스의 양녀인 테오도라와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인 파우스타는 막시미아누스의 딸이었습니다. 선은 아버지와 들이 둘 다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결혼했으니 관계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막시미아누스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파우스타는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을 그의 어머니 헬레나와 같은 사열로 놓은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아는 콘스탄티누스가 남편 리키니우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죽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리키니아누스도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크리스푸스에게 모든 영예를 빼앗겨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크리스푸스도 아버지가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크리스푸스와 리키니아누스는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파우스타는 목욕탕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친한 친구들도 같은 운명을 당했습니다. 이 광란의 살인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크리스푸스와 리키니아누스가 역모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파우스타가 연관돼 있다느니, 크리스푸스와 파우스타가 간통을 저질렀다느니, 에드워드 기버는 크리스푸스가 파우스타의 유혹을 거부하자 파우스타가 수치심에 중상모략을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은 콘스탄티누스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참사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고 로마인들은 황제가 기념식을 다른 곳에서 치렀다는 것, 그리고 동방 어딘가에 웅장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 그가 공화정의 유산을 거부하고 동방의 군주처럼 처신하는 것, 전통적 종교를 버리고 경멸스러운 그리스도교 신앙을 후원하는 것 등 때문에 황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 로마 원로원의 회의장에서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의 재단을 치워버렸고 행사 일정에 유피테르 신전까지 황제가 행진하는 상황만 남은 상태에서 행진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암살의 위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최근 가족의 비극 때문에 정신이 잠시 어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교도들이 대다수인 병사들의 마음은 점점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마음은 진즉부터 동방에 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에 여러 건축물을 짓고 바티칸 바실리카가 봉헌되자 로마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쪽으로 1300km가량 떨어진 도시로 이미 많은 건축가, 인부, 토목기사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속적 페르시아와 가까운 동방에 제국의 수도를 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여러 후보지 중에서 선정된 비잔티오는 북쪽에는 골든 혼, 동쪽은 보스포루스 해협, 남쪽은 마르마라 해로 3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도시의 방어물은 서쪽으로 하나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수익성 좋은 해상 무역로는 물론이고 서방과 아시아를 잇는 육로 또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비잔티온을 자신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330년 5월 11일 6년간의 공사 끝에 콘스탄티노플은 새로운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기원전 479년 델포이 신전에 봉헌됐던 그리스의 뱀 기둥과 고대 이집트 왕조 때 세워진 오벨리스크가 세워졌고 히포드롬에는 제우스, 헤라클레스,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에서부터 로물루스와 레무스에게 젖먹이는 늑대의 형상을 한 로마의 동상들까지 줄지어 세워졌으며 입구에는 4마리의 청동 마상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수도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을 설득해 동방으로 이주시킨 뒤 콘스탄티노플 원로원을 개원했습니다. 또한 누구든 이 도시에 집을 지으면 도시 내에 설치된 식량 배급소, 14곳 어디서든 매일 신선한 빵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다른 도시들의 희생으로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제국의 공예가, 건축가, 상인, 모험가들이 줄지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여생을 편하게 이곳에서 보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330년 이때부터 337년 죽을 때까지 동방의 적들을 상대로 전쟁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이때 즈음 종교 문제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통합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건만 교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신학적 문제로 인한 도시의 분열은 제국을 창천한 이때부터 제국이 멸망하는 1453년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 제국이 얼마나 신학적 논쟁에 미쳐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황제는 신학적 교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통합만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인데 기분에 따라 양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리우스파는 동방에서 많은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반아리우스파의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양측은 온갖 선동과 모함으로 상대를 폄하했고 콘스탄티누스는 점점 아타나시우스가 교회 통합의 주된 회방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35년 7월에 열린 한 회의장은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심판장으로 변했습니다. 온갖 죄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거짓말이 오가고 중상과 비방, 모욕과 욕설을 주고받는 난장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위 아타나시우스 특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즉시 콘스탄티노플로 찾아가 콘스탄티누스를 접견하려 했으나 이는 거부당했습니다. 조사단은 황급히 콘스탄티노플로 쫓아와서 아타나시우스가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황제에게 일러바쳤고 아타나시우스는 그 혐의를 부인해도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황제는 대주교 아타나시우스를 유배 보내고 아리우스를 다시 복귀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리우스가 복귀할 때마다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폭동을 주도했던 성 안토니우스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아타나시우스를 변호했습니다. 황제는 다시 아리우스를 불러들여 신앙 검증을 하였으나 얼마 안가 아리우스가 죽고 아타나시우스는 계속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스스로를 신의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하들을 시켜 제국 일대를 샅샅이 뒤져 12사도의 유물을 찾아다 각 사도의 석관에 집어넣고 그 가운데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상에 존재하는 신의 대리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자 죽기 전에서야 세례를 받고 니코메디아 외곽에서 337년 5월 22일 정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황금으로 된 관에 넣어져 자주색 천으로 덮인 채 콘스탄티노플로 이송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죽으면 화장하는 역대 로마 황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성사도 교회의 황릉에 묻혔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모처럼 등장한 로마 제국의 위대한 황제였지만 끝내 교회를 조화롭게 통합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때 뿌려진 교리 분열이라는 재앙의 씨앗은 제국의 멸망에도 큰 관여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극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